내 친구를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나는 방학이 끝나자 성 XXC로 출발했다.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오셔서 극진히 온갖 염려를 다해 주시면서 김나지움 선생님 댁인 소년 기숙사에 나를 맡기셨다. 만일 그때 어떤 것들 사이에다가 나를 몰아넣었는가를 알았더라면 부모님은 놀라 자빠졌을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내가 착한 아들이 되고 유용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나의 본성이 다른 길로 나갈 것인가에 있었다. 아버지의 집과 정신의 그늘 속에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나의 마지막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때로는 거의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견진성사를 치른 다음 방학 동안 최초로 느꼈던 이상한 공허감과 고독감은 좀채로 빨리 사라지질 않았다. 고향과의 이별은 이상스러울 만큼 쉽게 이루어졌다. 슬프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오히려 부끄러워했다. 누이들은 끝없이 울어댔다. 나는 울 수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놀랐다. 언제나 나는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고, 그리고 바탕은 제법 선량한 아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달라졌다. 나는 외부 세계에 대하여 매우 냉담한 태도를 취했으며 온종일 나의 내부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부의 밑바닥에서 졸졸거리고 있는 금지된 어두운 냇물 소리를 듣는데 골몰했던 것이다. 지난 반년 동안의 나는 비로소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그렇게 후리후리하고 야위고 불안전한 채로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다운 귀염성은 나에게서 전부 사라져버렸다. 나 자신도 이래서는 남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 자신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다. 막스 데비안에 대해서 나는 종종 커다란 동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를 미워한 적도 그리 드물지는 않았으며 마치 몹쓸 병처럼 짊어진 생활의 빈곤화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이다. 학생 기숙사에서 나는 처음엔 귀여움을 받지도 존중을 받지도 못했다. 처음엔 놀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 따돌림을 당했으며 음산한 놈, 불쾌한 변태자로 여겨졌다.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한층 더 과장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언제나 외견상으로는 가장 남자답게 세상을 멸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독 속에 파묻혔다. 하지만 그 반면에 때로는 비애와 절망으로 살을 앤 듯한 발작에 남몰래 압도당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집에서 쌓아두었던 지식을 파먹고 있으면 되었다. 지금 학급은 이전 학급에 비해서 다소 뒤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같은 또래 애들을 어린애라고 다소 얕보는 습관이 생겼다. 1년여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 방학이 되어 처음으로 집에 돌아갔을 때에도 새로운 느낌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기꺼이 다시 떠나왔다. 11월 초순의 일이었다. 난 어떤 날씨에도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기는 습관이 들었다. 산책을 하면서 나는 자주 일종의 즐거움을, 우울과 염세와 자기 멸시에 가득 찬 기쁨을 맛보곤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날 저녁 안개가 축축히 내린 교회의 황혼 속에 나는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공원의 널따란 가로수길은 텅 빈 채로 나를 맞아들였다. 길은 떨어진 낙엽으로 온통 덮여 있었고 나는 어두운 쾌감을 느끼면서 발로 그 낙엽을 헤적거렸다. 축축하고 매캐한 냄새가 났다. 멀리 있는 나무들은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크고 희미하게 나타났다. 가로수길 끝에서 나는 망설이며 멈춰 서서 검은 나뭇잎을 응시하며 풍화와 사멸의 축축한 향기를 탐욕적으로 들이마셨다.
나의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그 향기에 응답하고 인사를 했다. 그때 그가 나를 불렀다. 이봐 싱클레어. 그는 다가왔다. 우리 기숙사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이 싫지 않았으며 나나 그 외 나이 어린 애들에게 언제나 비꼬기를 좋아하고 아저씨 티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에게 조금도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곰처럼 힘이 세며 사감 선생님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둥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갖가지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어른들이 때로 우리 또래에게 대등한 입장을 취할 때 내는 그런 음성으로 상냥하게 물었다. 어디 얘기를 해도 좋아. 너 시를 짓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무뚝뚝하게 딱 잡아댔다. 그는 깔깔대고 웃으며 내 곁으로 와서 내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태도로 짓거려대는 것이었다. 염려할 거 없어 싱클레어.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렇게 저녁 안개 속을 가을에 사색에 잠겨서 거닐 때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는 법이거든. 그럴 때는 흔히 시를 쓰지. 그런 것 좀 나도 벌써 알고 있다고. 물론 죽어가는 자연에 관해서나 그것과 비교되는 사라져간 청춘에 관해서 말이지. 하임리히 하이넬바. 나는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나는 항변했다. 그럼 좋도록 해.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포도주나 뭐 그 비슷한 것을 파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안 갈래? 나도 마침 달랑 혼자야. 싫으니 모험생처럼 굴겠다면 나도 굳이 끌고 가고 싶진 않아.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곧 어느 조그만 교회의 술집에 앉아서 품질이 의심스러운 포도주를 마시며 두꺼운 유리잔을 마주쳤다. 처음에는 통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하여간 무엇인지 새로운 맛이 났다. 그러나 나는 술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곧 몹시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나의 내부의 창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세계가 그 속에 비쳐들었다. 오랫동안, 무섭게도 오랫동안 나는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짓거려댔고 그러는 동안에 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장 멋지게 했다. 베크는 즐거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침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얻은 것이다. 그는 내 어깨를 쳤다. 그는 나를 근사한 놈, 제주꾼이라고 불렀다. 내 가슴은 이야기하고 알리고 싶었던 막혔던 욕구를 용솟 숨쳐 흐르게 하여 그것을 인정받고 나이 먹은 사람에게서 제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 대한 기쁨에 한없이 부풀어 올랐다. 그가 나를 제주꾼이라고 부르자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감미롭고 독한 포도주처럼 스며들었다. 세계는 새로운 빛으로 타올랐고 사상은 수백의 세찬 샘에서 흘러나왔으며 정신과 불이 나의 내부에서 훨훨 타올랐다. 우리는 선생과 친구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우리가 서로 멋지게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우리는 그리스 사람과 이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베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의 유의에 대해서 털어놓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나는 더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이야기할 만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에서 느끼고 구상하고 공상해 보았던 것은 나의 내부에서 분명히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술로도 그건 풀리지 않았고 이야기될 수도 없었다. 여자애들에 관해서는 베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애들에 대한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때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평범한 사실이 되고 자명하게 보였다. 알폰스 베크는 아마도 18살쯤일 텐데 벌써 경험이 많았다.
여자란 아름다운 것이나 은근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그는 벌써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인네들에게서 더 많은 성과를 바랄 수가 있는데 부인네들은 훨씬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가령 문구점 주인 야크겔크 부인을 예로 들자면 그런 여자와는 이야기가 통하고 그 여자의 가게 카운터 뒤에서 이제까지 일어난 온갖 일들은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완전히 매혹당해 몽롱해져서 앉아 있었다. 물론 내가 야크겔크 부인을 설마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다. 적어도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한 번도 꿈꾸어 본 일조차 없는 셈이 흐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어쩐지 거짓말 같은 구석도 있긴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맛보다는 한층 더 보잘것없고 평범한 맛이 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었고 생활이며 모험이었던 것이다. 내 곁에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화는 다소 수준이 떨어지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나도 이미 천재적인 조그마한 녀석이 아니었다. 이제는 단지 어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명의 소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몇 개월 전부터 겪은 내 생활에 비한다면 그것은 감미롭고 천국 같았다. 더욱이 술집에 앉아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까지 모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다. 그것을 비로소 나는 차츰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하여간에 그 속에서 정신을 맛보았고 혁명을 맛보았다. 나는 그 밤을 아주 뚜렷이 기억한다. 우리 두 사람이 희미하게 타고 있는 가스등 옆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방공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취해 있었다.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몹시 괴로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무엇인가 매력적이고 감미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란과 방탕이었고 생명이자 정신이었다. 베크는 나에게 새파란 풋내기라고 혹독하게 욕을 하긴 했지만 나를 과감하게 돌보아 주었다. 그는 반쯤 떠매다시피 하여 나를 기숙사로 부축해 데리고 가서는 열려있는 창문으로 살그머니 함께 숨어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극히 짧게 죽은 듯이 자고 난 다음 괴로운 마음으로 잠을 깼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엄습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아직도 낮에 입었던 셔츠를 입은 채였다. 옷과 구두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담배와 토사물 냄새가 났으며 두통과 구토증과 미칠 듯한 갈증이 오가는 동안에 내 마음의 거울 앞에는 내가 오랫동안 눈에 본 적이 없었던 영상이 비쳤다. 나는 고향과 부모님의 집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누이들과 정원을 보았고 나의 조용한 고향집 침실을 보았으며 학교와 시장을 보았고 데미안과 견진 성사를 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밝은 광채에 쌓여 있었으며 근사하고 신성했고 청순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어제까지도 아니 몇 시간 전까지도 나의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가라앉아 버리고 저주를 받고 이미 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며 나를 내쫓고 증오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황금 시절이었던 멀고 먼 어린 시절의 정원으로 되돌아가 나의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온갖 사랑과 친밀감, 어머니의 입맞춤과 매번의 성탄절, 그리고 우리 집의 경건하고 명랑한 일요일 아침과 정원에 피어있는 온갖 꽃, 이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발로 짓밟아 버린 것이다. 만일 지금 당장 경찰이 와서 나를 묻고
쓸모없는 인간이며 신전 모독자라며 교세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납득했을 것이고 기꺼이 따라가며 그것을 정당하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의 내면은 이런 상태였다. 사방을 헤매다니고 이 세상을 얕잡아본 나여. 정신이 자만으로 가득 차 데미안의 생각에 공명하던 나여. 쓸모없는 인간이며 추잡한 놈이고 술에 취해 더럽혀지고 구역질이 나고 저열하며 거친 짐승 같은 놈이며 추악한 충동의 노예가 된 내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더 있으랴. 온갖 청순함과 광명과 사랑스러운 마음씨의 정원에서 온 나.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했던 나. 내가 그렇게 보일 줄이야. 나 자신의 웃음을 술에 취해 자제할 수 없으며 충동적이고 바보처럼 터져나오는 웃음을 구역질과 분노를 느끼면서 나는 아직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바로 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은 거의 향락에 가까웠다. 너무나 오랫동안 맹목적이며 미련스럽게 기어다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내 마음은 소리를 죽인 채 몰락하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므로 이 자기 자책과 이 전율과 이 영혼의 모든 추악한 감정도 환영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도 분명히 감정이 있었고 분명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속에도 심장은 분명히 고동치고 있지 않았던가. 비참함의 도가니 속에서 그래도 나는 어수선하게나마 해방이나 봄과 같은 그 무엇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외부에서 보기에 몹시 타락해 갔다. 최초의 주정은 머지않아서 최초의 주정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우리 학교에서는 폭주가 성행했고 난행이 속출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최연소자 중 하나였다. 그리고 곧 나는 겨우 한몫 끼는 축이나 애송이가 아니라 대장이며 샛별이었고 유명하고도 거침없는 술집 단골 손님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완전히 어두운 세계, 악마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에서 근사한 녀석이라고 인정받았다. 그와 동시에 내 마음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미치광이 소동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에게 대장이다. 근사한 놈이다. 비상하고 날카롭고 재치 있는 녀석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반면에 내 마음 깊숙한 고에서는 불안에 가득 찬 나의 영혼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일요일 오전에 술집에서 나왔을 때 거리에서 아이들이 다정하게 빗은 머리에 말쑥한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명랑하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술집의 더러운 탁자에 앉아 터무니없는 방탕한 풍자로 맥주를 마셔 얼큰한 웃음이 터져나오는 나의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고 때로는 깜짝 놀라게 해주었지만 나는 남몰래 내가 조롱하는 모든 것에 대해 공경심을 품고 있었으며 마음속으로는 나의 영혼 앞에, 나의 과거 앞에, 나의 어머니 앞에, 그리고 신 앞에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 번도 나의 추종자들과 일체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과 내가 그들 사이에서 고독했고 그러므로 인해 그렇듯 괴로워했다는 사실에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다. 나는 가장 난폭한 자들의 마음에 드는 술집의 호걸이며 독설가였다. 나는 선생, 학교, 부모, 교회에 관한 생각이나 이야기에서는 재치와 용기를 떨쳤다. 음란한 이야기에 있어서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 했었으며 한 가지쯤은 나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술친구들이 여자에게 갈 때는 한 번도 거기에 끼지 않았다. 내 이야기대로라면 나는 철면피한 탕아임에 틀림이 없어야 했지만 사실인즉 외로웠고 사랑에 대한 이글이글 타는 동경과 가망 없는 그리움에 북받쳐 있었던 것이다. 그 누구도 나만큼이나 상처를 잘 받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없었다. 때로는 젊은 소녀들이 아름답고 말쑥하게
명랑하고 우아하게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볼 때면 그들은 근사하고 깨끗한 꿈이었고 나보다는 1000배나 선량하고 청순해 보였다. 얼마 동안 나는 야크야크 부인의 문구점에는 가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쳐다보면 알폰스 베크가 그 여자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나 얼굴이 화끈거렸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독하고 색다르게 스스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나는 그들에게서 멀어질 수가 없었다. 사실상 폭음과 후원이 정말로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즐거움을 주었던 건가조차도 이젠 알 수가 없다. 또한 나는 한 번도 음주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괴로운 결과를 맛보았던 것이다. 만사가 다 강제 같았다. 그것 말고는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도통 알지 못했으므로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했고 늘상 마음이 기울어지는 온화하고 수줍은 내적인 발작이 두려웠으며 빈번히 엄습하는 따뜻한 사랑에 대한 상념이 두려웠던 것이다. 나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던 한 가지는 바로 친구였다. 즐겨 만나던 동급생이 2~3명 있었으나 그들은 착실한 축에 속했다. 나의 악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피해 다녔다. 다들 나를 발밑에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 희망이 없는 악동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들도 나에 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여러 차례 혹독하게 처벌을 받았으며 마침내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으리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 나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착한 학생은 아니었고 더는 오래 지탱할 수 없으리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써 그 생활을 지탱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 우리를 고독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길은 많고도 많다. 이러한 길을 신은 그때 나와 함께 갔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악몽과도 같은 것이었다. 더러운 것, 찐득거리는 것, 깨준 말주잔과 되지도 않는 잡담을 찌그러댄 밤 너머로 나 자신이 몽유병자처럼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구역질이 나고 더럽기 그지없는 길을 기어다니고 있음을 나는 본다. 공주에게로 가는 도중에 악취와 오물로 가득 찬 뒷골목 속에 잠겨버리는 꿈이 있다. 나는 그런 지경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형편없는 짓으로 나는 고독해지도록 냉혹한 눈초리를 번뜩이는 문지기들이 망을 보고 있는 닫혀진 낙원의 문이 나와 유년 시절 사이를 막고 있도록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에 대한 향수의 시초였으며 그 각성이었다. 사감 선생님의 편지로 경고를 받고 아버지께서 성 XXC에 처음으로 오셔서 뜻하지 않게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깜짝 놀라 몸에 경련이 일었다. 그 겨울의 마지막 무렵 2번째로 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는 냉담하고 무관심했다. 꾸중을 하셔도 당부를 하셔도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셔도 나는 태평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노여움이 폭발하셔서 만일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인 퇴학을 시켜서 감화원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하실 테면 하시라지. 그때 아버지께서 떠나신 다음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으며 나에게 통하는 그 어떤 길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나마 나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느꼈다. 내가 무엇이 되든 나로선 아무래도 좋았다. 술집에 앉아서 흥얼대는 딸 위에 기묘하고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이것이 내 반항의 형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때때로 나에게는 상황이 대략 다음과 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만약 세상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써먹을 수 없고 그들을 위하여 보다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과업을 부과해주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들은 분명 파멸할 것이고 그 손해는 이 세상이 져야 할 것이라고. 그해의 성탄절 방학은 정말 불쾌했다. 나를 보신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나는 한결 더 자랐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야윈 얼굴은 축 늘어진 표정에다가 눈 언저리엔 염증이 생겨 잿빛을 띠고 처량해 보였던 것이다. 코 밑 수염이 엉성하게 나기 시작한 데다 최근에 쓰기 시작한 안경이 어머니에게 나를 더 생소해 보이게 만들었다. 누이들은 뒤로 피해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만사가 불쾌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불쾌하고 씁쓸했으며 두 서너 명의 친척들의 인사도 불쾌했고 무엇보다도 성탄절 전날 밤이 불쾌했다. 내가 태어난 이래 성탄절은 우리 집에서는 중요한 날이었고 축제와 사랑과 감사의 저녁, 부모님과 나의 유대를 새롭게 해주는 저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만사가 답답하고 낭패스러울 뿐이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그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노라 하고 들판의 먹동에 관한 복음서를 읽으셨고 누이들은 기쁨에 넘쳐 선물이 놓인 탁자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은 즐겁게 울리지 않았으며 그의 얼굴은 늙어 보였고 조그맣게 오그라든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괴롭고 거북살스러웠다. 선물과 축복, 복음서와 불이 켜진 나무가 모두 그러했다. 꿀과자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향긋한 추억의 뭉게구름을 피어 올렸다. 참나무는 향기를 풍기며 감미로운 추억의 연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나는 이 밤과 축제일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랬다. 온겨울이 그 모양으로 지나갔다. 그보다 얼마 전에 나는 교사회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다. 퇴학당할 날이 멀지 않았다. 더 이상 오래 끌지는 못할 것이다. 에라, 될 대로 되라. 데미안에게는 특별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성 XXC에서 학창시절 초기에 나는 그에게 2차례나 편지를 썼다. 그러나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방학 동안에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가을에 알폰스 베크를 만났던 바로 그 공원에서 봄이 시작될 무렵 가시울타리가 푸릇푸릇해지기 시작할 때 우연히 한 소녀가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불쾌한 사색과 근심에 차서 홀로 산책을 하는 중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데다가 끊임없이 돈에 쪼들리고 있었다. 친구들에게서 돈을 빚지고 있었으므로 집에서 돈을 받아내려면 부득이한 지출 명목을 생각해내야 했고 여러 가게에서 담배 따위를 사느라 외상값이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근심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머지않아 언젠가 내가 이곳 생활을 접게 되어 물속에 뛰어들거나 혹은 감화원에 끌려가게 된다면 이러한 몇 가지 사소한 일쯤이야 결코 문제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과 항상 눈을 맞대고 살며 그것들에 억눌려 지내고 있었다. 그 봄날의 공원에서 내 마음을 몹시 끄는 젊은 처녀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우아한 옷차림에 영리한 소년 같은 얼굴을 한 처녀였다. 그 여자는 대번에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나의 공상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나보다 나이를 그리 많이 먹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훨씬 성숙하고 우아하고 윤곽이 잘 잡혔으며 벌써 완전한 숙녀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교만과 소년스러움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반한 여자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경우에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인상은 과거의 어떤 소녀들보다 더 깊었다. 그리하여 내 생활에 끼친 이 짝사랑의 영향은 엄청났다. 불현듯 내 앞에 다시금 고귀하고 숭고한 영상이 나타났다. 어떠한 갈망이나 충동도
나의 내부에 있는 경건과 숭배에 대한 소원만큼 그렇듯 깊고 그렇듯 열렬한 것은 없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베아트리체란 이름을 붙였다. 단테는 읽지 않았지만 영국판 그림을 보고 그 여자에 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그림의 복제품을 나는 간직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영국의 라파엘 전파의 소녀상이 그려져 있었다. 그 소녀는 작고 긴 얼굴에다가 영혼이 서린 듯한 손과 표정을 가지고 팔다리가 길고 날씬한 체구를 하고 있었다. 겉모습은 내가 사랑하는 이러한 날씬함과 소년다운 점을 보여주고 얼굴에도 영혼이 서린 듯한 기운이 엿보이긴 하였으나 그 여자는 그림의 소녀와 전적으로 똑같진 않았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 당시 나에게 대단히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 여자는 내 앞에 자기의 영상을 세워놓고 나에게 성스러운 전당을 열어주었으며 나를 사원의 기도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나는 술집 술래와 밤의 싸움 행각에서 멀어져 갔다. 나는 다시 홀로 있을 수 있었으며 다시 독서를 즐기고 산책을 즐겼다. 이 돌발적인 전향으로 나는 한껏 조소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사랑할 대상과 사모할 대상을 갖게 된 것이다. 나는 다시 이상을 가졌으며 생활은 다시 예감과 신비스러운 어스름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나를 주위의 조소에 무신경하게 해주었다. 나는 다시금 나 자신 속에 깃들었던 것이다. 비록 숭배하는 영상의 노예이며 하인일 뿐일망정. 그 시절을 감동 없이 회상할 수는 없다. 나는 다시 진지하기 그지없는 노력으로 무너져버린 생활의 폐허에서 밝은 세계를 건설하려고 노력했으며 나의 내부에서 어두움과 악을 제거하고 완전히 밝은 것 속에 머물려는 유일한 열망 속에서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다. 하여간 지금의 이 밝은 세계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의 창조물이었다. 그것은 어머니한테나 책임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거나 기어 들어가는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책임감과 자기 절제를 지닌 순전히 나 자신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고 요구된 봉사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내가 괴로워하고 그 앞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달아나려고 했던 성욕은 이제 이 성스러운 불 속에서 정신과 예배로 정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음침한 것, 흉측한 것이 존재해선 안 되었다. 신음하면서 새운 밤들도, 음란한 환상 앞에서의 심장의 고동도, 금지된 문 앞에서 엿듣는 일도, 음탕한 짓도 모두 존재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 대신에 나는 베아트리체의 조상을 모신 나의 재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나를 바치는 동시에 정신과 제 신에게 나를 바쳤다. 음침한 힘에게서 탈취해온 삶의 몫을 나는 밝은 생에게 제물로 갖다 바쳤다. 나의 목적은 향락이 아니라 청순함이며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성이었던 것이다. 이 베아트리체의 숭배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어제까지도 조숙한 냉소꾼이었던 내가 지금은 성자가 되려는 목적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었다. 나는 몸에 젖어버린 그놈의 못된 생활을 청산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모든 것 속에 청순함과 고귀함과 품위를 깃들게 하려고 노력했으며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이야기할 때나 옷을 입을 때에도 이런 점을 부각시켰다. 나는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했다. 처음에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천천히 그리고 위험 있게 걸었다.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온통 신에 대한 봉사로 충만해 있었다. 온갖 새로운 연습들 중에서 나의 새로운 신념에 대한 표현을 찾으려고 시도한 한 가지만이 나에게 중요해졌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국제 베아트리체 그림이 그 소녀와 정확하게 닮지 않는 것이 발단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내 뜻대로 그리고 싶었다. 아주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안고 나는 내 방에서 깨끗한 종이와 그림 물감과 붓을 주워 모으고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을 준비했다. 내가 산 조그만 튜브에 든 고운 템페라 화구가 나를 매혹시켰다. 그 속에는 불타는 듯한 크롬 옥시드 그림이 있었고 그것이 조그맣고 뽀얀 접시 위에서 처음으로 빛나던 순간이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다른 것부터 그려보려고 마음먹었다. 장식무늬, 꽃, 조그만 환상적 풍경화, 예배당 옆에 있는 한 그루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서 있는 로마의 다리 따위를 그렸다. 장난삼아 하는 이 일에 나는 완전히 넋을 잃기도 하고 그림 물감을 선물 받은 아이처럼 행복했다. 그러다 마침내 나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장을 완전히 실패하고는 그만 내던져 버렸다. 때때로 거리에서 만나던 그 소녀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려고 하면 더 잘 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포기하고 단순히 공상에 따라서 그리고 시작되는 부분이나 그림 물감이나 붓에서 저절로 이끌어 나오는 대로 얼굴 하나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려진 것은 꿈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고 만족스러웠지만 나는 계속해서 더 그렸다. 한 장 한 장 새로운 종이에 그려질 때마다 그림은 한층 더 뚜렷해졌고 비록 실제 모습과 똑같진 않았으나 그 소녀의 타입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그렇듯 꿈꾸는 듯한 붓끝으로 줄을 긋고 화면을 채우는데 나는 점점 익숙해졌다. 그것들은 아무런 모델도 없었으며 장난삼아 더듬어 보는 사이에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러나왔던 것이다. 드디어 어느 날 거의 무심코 이제까지 것들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나에게 말을 건네는 하나의 얼굴을 완성했다. 그것은 그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는 그 여자를 그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좀 더 다른 것, 좀 더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더 적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년의 얼굴처럼 보였다. 머리칼도 나의 아름다운 소녀처럼 연한 금빛이 아니라 붉은기를 띤 갈색이었다. 이마는 뚜렷하고 야무졌다. 그리고 입술은 붉게 타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가면 같았다. 그렇지만 인상적이고 신비스러운 생명으로 충만해 있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 있자니 그것은 나에게 야릇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신의 초상의 일종이거나 신성한 가면 같아 보였고 절반은 남성이요 절반은 여성이며 나이도 없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남 모르는 생명에 충만해 있으면서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얼굴은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는 것 같았고 나에게 속해 있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와 닮아 있었다. 그러나 누구를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초상은 그때부터 한동안 나의 모든 생각에 붙어 다니고 나의 생활을 같이 했다. 나는 그것을 서랍 속에 숨겨두었다. 누군가 그것을 보고 나를 조롱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 내 방에 있게 되기가 무섭게 그 그림을 끄집어내어 들여다보곤 했다. 저녁엔 그것을 침대 위 맞은편 벽지 위에 핀으로 꽂아놓고는 잠들 때까지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나의 첫 눈길을 그 위에 던졌다. 바로 그 시절에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나 언제나 그러했듯이 다시금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이제야 그것들이 아주 새로운 종류의 영상이 다시 찾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자주 꿈속에서 내가 그린 조상이 생기를 띠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친밀감을 드러내고 혹은 적대적으로 때로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그리고 때로는 무한히 아름다우며 조화롭고 고귀하게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역시 그러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갑자기 나는 그 그림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이름이라도 부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만큼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부터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나는 그 그림을, 숱 많은 갈색 머리칼과 반은 여성적인 그 입을, 그리고 기이한 밝음을 지닌 억센 이마를 바라보았다. 그 그림은 저절로 말라 있었다. 그러자 차츰차츰 내 마음 속에서 그 모습이 눈에 익고 다시 떠올라와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 얼굴 앞에 가서서 아주 가까이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초록빛이 감돌고 크게 뜬 내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오른쪽 눈이 다른 쪽보다 약간 올라가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오른쪽 눈이 찡긋하고 움직였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경련으로 나는 그림의 인물을 알아차렸다. 어찌하여 이처럼 늦게야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후에 나는 그 그림을 종종 나의 추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미안의 진짜 표정과 비교해 보았다. 비록 닮기는 했지만 똑같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데미안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언젠가 어느 초여름 서쪽으로 향해 있는 내 방 창문을 통해서 태양이 기울어져 붉게 비쳐들었다. 방 안은 컴컴해졌다. 그때 이 베아트리제 조상 혹은 데미안의 조상을 창틀 가운데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석양이 그림을 어떻게 비추는지 보자는 생각이 퍼뜩 머리에 떠올랐다. 얼굴은 윤곽 없이 모호해졌으나 불그스름한 눈과 밝은 이마와 유난스럽게 붉은 입은 종이 위에서 깊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이었다. 햇빛이 벌써 사라졌는데도 오랫동안 나는 그것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자 점차로 그것은 베아트리차나 데미안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그림은 나와 닮지도 않았고 또한 그럴 이유도 없다고 나는 느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고 나의 내심, 나의 숙명 혹은 나의 데몬이었던 것이다. 내가 언젠가 다시 벗을 구한다면 나의 벗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언젠가 사랑한 이를 얻는다면 나의 사랑한 이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나의 삶과 죽음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숙명의 울림이고 리듬이었던 것이다. 그 무렵 나는 일찍이 내가 읽었던 어떤 책보다 내게 깊은 인상을 준 책을 읽기 시작했다. 훗날에도 니체를 제외하고는 책에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편지와 잠언이 수록되어 있는 노발리스의 책이었다. 그 대부분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같이 말할 수 없이 마음을 끌어주고 나를 휘감아 주었다. 잠언 중 하나가 불현듯 떠올라 나는 그것을 철필로 그 초상화 아래에 적었다. 운명과 심성은 하나의 개념에서 나온 이름이니라. 그것을 나는 이제야 이해했던 것이다. 내가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지은 그 소녀와 나는 여전히 자주 만났다. 그때 이미 나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으나 언제나 부드러운 화합과 감정적인 예감을 느꼈다. 그대는 나와 더불어 맺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대의 영상만이 그럴 뿐이다. 그대는 내 운명의 일부분인 것이다라고. 막스 데미안에 대한 내 동경심은 또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그의 소식을 몇 년 동안 전혀 듣지 못했다. 방학 동안에 그를 만난 적이 단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지금에야 나는 내가 잠시 동안의 그 해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기록에서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과 허영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도 안다. 나는 그것을 만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 번은 방학 중에 고달프고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다시 말해 술집을 드나들던 그 시절의 행색으로 고향의 읍내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옛날 그대로의 멸시하고 싶은 얼굴을 한 시청배들을 구경하면서 건들거릴 때 나의 옛 친구가 내게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를 보자마자 난 오싹했다. 그리고 섬광처럼 문득 프란츠 크로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발 데미안이 그놈의 이야기를 잊어버렸다면 좋겠는데. 그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었다. 사실 어리석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빚을 진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는 내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태연하게 인사를 하자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시금 똑같은 그의 악수였다. 꽉 움켜잡는 따뜻하면서도 일견 차갑고 남성적인 악수. 그는 주의 깊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싱클레어, 너 많이 컸구나. 그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여전히 똑같이 나이 들어 보였고 똑같이 젊어 보였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며 순전히 다른 이야기들만 나누었다. 그 당시의 이야기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과거에 몇 번이나 답장도 받지 못한 편지를 써보냈던 일이 생각이 났다. 제발 그 일을 잊어주었다면 좋으련만. 그놈의 바보 같은 편지. 그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땐 아직 베아트리체도 조상도 없었다. 그는 내 황량한 시절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다. 교회에서 술집에 들어가자고 내가 청하자 그는 선선히 따라 들어왔다. 나는 멋들어지게 포도주 한 병을 주문하여 술을 따르고 그와 잔을 부딪히고서는 학생품의 주법에 익숙함을 보여주면서 첫 잔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술집에 자주 오는 모양이구나. 그는 나에게 물었다. 응, 물론. 나는 덤덤하게 대꾸했다. 달리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이게 그래도 제일 재밌는 일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정말 제법 근사한 점도 있으니 말이야. 그 도치견과 바커스적인 것이라니. 그러나 술집에 늘상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흥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술집을 찾아다니는 것이야말로 이젠 속물들이나 하는 일처럼 여겨진단 말이야. 하루 저녁 내내 훨훨 타는 관솔불 곁에서 진짜 아름다운 도치경과 흥분에 잠기는 것도 물론 좋겠지. 그러나 언제나 그 모양으로 연신 술잔을 꺾어내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밤마다 단골집 술상을 보고 앉아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겠어. 나는 술을 마시며 저기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누구나 다 파우스트는 아니니까 말이지. 나는 짤막하게 말했다. 그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옛날처럼 싱싱하고 우월감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따위 것을 가지고 다투어야 돼. 어쨌든 술꾼이나 탕화의 생활이 탓할 나위 없는 시윈의 생활보다 한결 더 생기를 띠고 있는 건 사실일 거야. 그리고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탕화의 생활이 신비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의 준비 활동이란 거야. 예언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성 아우구스트 같은 그러한 인물이란 거지. 그도 한때는 향락가의 탕하였거든. 나는 미심쩍어하면서 되도록 그에게서 교훈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나는 냉담하게 말했다. 그렇지. 누구나 제멋에 사니까. 툭 까놓고 말해서 나는 예언자나 그 비슷한 것이 되려고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야. 데미안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고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말을 보았다. 이봐 싱클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불쾌한 소리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무슨 목적으로 지금 네가 네 잔을 들이켜고 있는 건지 우리 둘 다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네 내부에 있는 너의 생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걸 알고 있거든. 우리 내부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유익한 일이야. 먼저 실례할게. 집에 가야겠어. 우리는 짤막한 작별을 했다. 나는 몹시 속이 상해서 그대로 앉아 남은 술을 다 마셔버렸다. 일어서서 나오려는데 데미안이 벌써 술값을 치른 것을 알았다. 그것이 나의 화를 한층 더 돋구었다. 이 사소한 사건에 지금 내 생각은 다시 매달려 있다. 그것은 데미안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 교회의 술집에서 이야기했던 말들이 다시금 야릇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리고 하나도 잊혀진 대로는 없이 나의 뇌리에 떠올랐다. 우리 내부의 모든 것을 아는 누군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유익한 일이란 말이야. 나는 창에 걸려있는 이젠 아주 퇴색한 그림에 시선을 던졌다. 아직도 두 눈만은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초리였다. 아니면 나의 내부에 들어있는 눈초리든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눈초리였다. 나는 얼마나 데미안에게 동경을 품고 있었던가. 나는 그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나에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단지 그가 아마도 어느 먼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에는 그의 어머니도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크러모와의 이야기에까지 소급해서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한 온갖 기억을 내 마음속에서 들춰냈다. 그가 일찍이 내게 말해주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되돌려 왔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에 있어서까지도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생생하게 나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그다지 달갑지 않은 상봉을 했을 때 그가 탕아와 성자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 그 역시 분명하게 되살아났다. 나에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새로운 생에 대한 충동과 더불어 아주 반대되는 것이, 청순한 것에 대한 욕구와 성스러운 것을 향한 동경이 나의 내부에서 싹트기까지 나 역시 주정과 더러움과 마비와 방탕 속에서 살지 않았던가. 이와 같이 하며 나는 기억을 더듬어 갔다. 벌써 오래전에 밤이 되었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의 기억 속에서도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밤나무 아래에서 그가 언젠가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서 캐묻고 나의 최초의 비밀을 알아맞힌 때가 있었다. 학교 가는 길에서 나누던 대화, 견진 성사 수업, 이렇게 한 가지가 떠오르면 또 다른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막스 데미안과 맨 처음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그땐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가. 나는 당장에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떠올리기 위해 나는 골몰했다. 그러자 이제 그것도 다시 떠올랐다. 그가 카인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한 뒤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때 그는 우리 집 현관 위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퍼져 있는 종석 안에 박힌 낡고 퇴색한 문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는 그것이 자기의 흥미를 끌며 누구나 그런 물건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밤에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에 관한 꿈을 꾸었다. 그것은 쉴 새 없이 변화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조그맣고 잿빛이 되었다가는 때론 굉장히 커져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곤 했다. 그런데도 그는 나에게 그것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 그 문장을 먹도록 강요했다. 내가 그것을 삼키자 문장의 새가 나의 내부에서 살아나서는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쪼아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즐겁을 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잠에서 완전히 깼다. 한밤중이었다.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다. 그러다 방바닥에 놓여있는 무엇인가 환한 것을 밟았다. 아침에야 그것이 내가 그린 그림임을 알았다. 그 그림은 젖은 채로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말리려고 흡수지 사이에 끼워서 두꺼운 책 속에 눌러두었다.
다음 날 다시 보니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해 있었다. 붉은 잎은 창백해지고 얼마간 가늘어져 있었다. 이제 정말 데미안의 잎 그대로였다. 나는 그 문장의 새를 새로운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다. 그 새의 본래 모양을 나는 똑똑히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낡아서 때때로 색칠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가까이에서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 새는 서 있거나 무엇인가의 위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한 송이 꽃이거나 또는 바구니든가 등울이든가 아니면 나무 꼭대기였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분명한 영상에서부터 시작했다. 어떤 몽롱한 욕구에서 나는 강한 색채를 가지고 착수했다. 새의 머리는 내 그림에선 황금빛이었다. 나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려다가 며칠 만에 완성했다. 마침내 그려진 것은 날카롭고 겁 없는 매의 머리를 한 마리의 맹금이었다. 새의 반신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지구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알에서 나오려는 것처럼 그 속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그림을 오래 관찰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나에게는 꿈속에 나타났던 색색깔의 문장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데미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설사 내가 붙일 곳을 알았다 하더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나 그랬듯이 그 꿈과 같은 예감 속에서 설사 그것이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그에게 그 새 그림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위에 아무것도, 심지어는 나의 이름도 적지 않았다. 가장자리를 주위에서 도려내고 커다란 봉투를 사서 내 벗의 옛날 주소를 그 위에 적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발송했다. 시험이 다가왔다. 나는 평소보다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갑자기 나의 못된 행실을 고친 후로 선생들은 다시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그때도 역시 나는 선량한 학생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반년 전에 내가 퇴학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다.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비난이나 위협 없이 옛날의 어조로 편지를 주셨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에게서든 그 누구에서든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 변화가 나의 부모님과 선생들의 소원과 일치한 것은 순전히 우연일 뿐이었다. 이 변화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나를 접근시키지 않고 나를 한층 더 고독하게 해주었을 뿐이다. 그것은 그 어느 곳인가를, 데미안을, 멀고 먼 운명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나는 사실상 스스로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베아트리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부터는 그림이 그려진 종이들과 데미안에 대한 생각만으로 그렇듯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베아트리체조차도 완전히 나의 시야와 생각에서 사라져버렸다. 누구에게도 나는 나의 꿈에 관해서, 나의 기대와 나의 내적인 변화에 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설사 말하기를 원했더라도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원할 수 있었겠는가?